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컴퓨터를 켜고 끌 때 항상 누르게 되는 윈도우 11의 시작 메뉴와 시작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좌측에 있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것이 시작 메뉴가 되죠. 시작 메뉴를 열게 되면 검색바, 고정된 앱, 맞춤, 그 다음 사용자 계정과 종료 단추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바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있는 파일들 바로 보이게 되고요. 우측은 오늘 날짜, 그 다음 현재 인기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와 웹에서 모든 검색 자료를 같이 보여주게 되겠죠. 윈도우라고 입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어판에 있는 윈도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윈도우 11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워드 파일, 그 다음 윈도우 기능 켜기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 제어판에서 추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웹을 누르면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설정을 누르면 설정 부분에서 윈도우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누르면 문서만 검색을 해주죠. 앱 누르면 앱을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진, 폴더, 사람으로도 다 검색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고정됨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앱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앱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다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주 쓰는 앱들은 아예 고정됨에 꺼대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앱들은 기본으로 고정되어 있는 앱들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제가 고정을 시킨 겁니다. 자, 다시 모든 앱으로 들어가셔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엑셀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아예 꺼내놓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엑셀이 나와 있죠.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시작 화면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건 아니죠. 바로 가기만 제거되는 거예요. 모든 앱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절전과 시스템 종료와 다시 시작, 이 세 가지는 다 아실 텐데요. 그 위에 보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핀 로그인, 보안키, 암호, 사진 암호 이런 식으로 전부 로그인하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고요. 보안키는 물리적인 보안키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USB가 하나 있으셔야 되죠.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은 다음 이 보안키를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실 때는 그 USB 메모리를 꽂아야만 로그인할 수 있겠죠. 이 물리적인 보안키가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안키를 잊어버리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 다음 웹캠이라든지 또는 터치패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암호 있죠. 사진 암호의 경우는 터치 스크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그 사진의 일정 구역에 내가 만든 패턴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잠금화면 개인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금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나오죠. 일정을 보여준다든지 메일 또는 날씨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잠금화면 개인 설정이 있죠. 저는 지금 윈도우스 추천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화면이 바뀌게 돼요. 쓸 때마다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쓸 수 있고 경치도 아주 멋진 경치들이 많이 나와서 윈도우스 추천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라든지 화면 시간 제한이 있죠. 화면 시간 제한은 화면 절전 상태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화면 및 절전 들어가시면 5분이 경과하면 모니터가 꺼지는 거죠. 그 다음 15분이 지나면 컴퓨터 자체가 절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전기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되도록이면 절전으로 해서 쓰지 않을 때는 절약하는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작 설정이라고 나오죠. 시작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에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항목 더보기와 기본값, 권장사항 더보기 세 가지 중에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앱이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하시면 고정된 항목 더보기를 이용을 해서 고정된 앱을 더 많이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모든 앱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앱들 중에 원하는 앱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고 있죠. 이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앱의 바로 가기가 하단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실행할 때 여기는 시작 메뉴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도 여기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컴퓨터를 켜게 되면 항상 여기에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번 쓰는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예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또 들어가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있죠. 자, 가끔 여러분들이 앱들을 실행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라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 있죠. 지금 내가 이용하는 이 앱이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기타 들어가셔서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가시면 그 해당 파일이 저장된 곳이 보이게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 바로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기의 원본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밑에 C 프로그램 파일스 파일질라 FTP 클라이언트라고 나오죠. 자, 이게 원본 경로가 되겠어요.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얹으시면 아래쪽에 원본 경로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제거라고 있죠. 자, 이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 메뉴에 있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로가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최신 기능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의 최신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 11에서 많이 보강된 부분이 검색 기능이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의 검색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일일이 열지 않으셔도 여기에 검색만 하시면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전부 찾아주게 되겠죠. 포토샵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라든지 문서 전부 찾아주게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웹을 누르시게 되면 웹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사진을 누르시면 사진에서도 찾아주게 됩니다. 입력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와 S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에서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놨을 때 전체 레이아웃을 편리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새 폴더 열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나 폴더 창을 잡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상단 부분에 막대가 하나 나오죠. 그 막대 위쪽으로 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창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면 편리하게 화면 구성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좌측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보여줄지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보실 때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시면 다시 떼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얹어주시면 위치를 다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우측 부분 또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죠. 자, 아래쪽도 또 바꿔줄 수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리한 구성으로 바꿔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화면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구성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 좌측이나 우측을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창을 선택하신 다음 윈도우 키와 좌우측 상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창을 선택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윈도우 키와 좌측 화살표, 우측 화살표, 그 다음 상단 화살표, 하단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숨기거나 보이고 다시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좌측과 중앙, 우측 이런 식으로 내가 보는 창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마우스로 들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를 입력을 할 때 윈도우 10에서는 단어 같은 것들은 변환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윈도우 11에서는 단어도 변환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10에서는 로나, 도만 한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윈도우 11은 이렇게 단어를 보여주게 되겠죠. 한자 같은 거 입력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2자 이상의 한자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사자성어를 써봤는데요. 자, 여기서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조삼모사 이것도 간단하게 한자로 바꿔주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한자 변환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모티콘인데요. 이것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세미콜론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모티콘 창이 열리게 되죠. 원하는 이모티콘이나 카오모지, GIF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 모양도 좀 더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부터는 음성 입력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키보드에 윈도우 키와 H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듣는 중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실 때 일일이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입력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끝날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음성 입력하는 이 버튼이 있는 창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를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동 문장 부호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문장이 끝났을 경우에는 마침표가 들어간다든지 쉼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넣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크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마이크로 연결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음성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한데 보통 데스크탑에는 마이크가 붙어 있지 않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다 있는데 데스크탑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3,000원이나 5,000원 정도면 간단한 핀 마이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매하셔서 같이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꼭 구비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내레이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내가 원하는 문장을 윈도우 11이 읽어주는 기능이죠. 일단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확대 축소 기능부터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플러스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돋보기 기능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확대 축소 옆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재생 일시 중지 버튼이죠. 여기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선 내가 읽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간단하게 텍스트 이렇게 읽어주게 되겠죠. 자, 다시 누르면 멈추고요. 또 다시 누르면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간단하게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 기능뿐만이 아니고 읽어주는 기능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도 똑같이 읽어줄 수 있겠죠. 웹에서 기사를 열어봤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지가 않죠. 자, 이럴 때는 긁어줍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눌러줍니다. 인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가 인기 지수 자, 이렇게 읽어주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웹페이지의 기사들도 간단하게 읽어줄 수 있어요. 요즘은 전자책들 많이 보시죠. 그런 전자책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너무 빠르다거나 할 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면 속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느리거나 빠르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은 하나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음성도 좀 더 지원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기능인데요. 탐색기의 탭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탐색기가 열리게 되고요. 이 탐색기에 탭이 보이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듭니다. 그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폰 app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탐색기를 열어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탐색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간편한 기능이죠. 이 탭 간 이동은 원하는 탭 선택해서 들고 다른 탭 위에 얹어주시게 되면 그 탭이 밀려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탭 위치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탐색기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예전에는 복잡했죠. 자, 지금 아주 간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 알람시계, 일정은 기본 윈도우 프로그램들이죠. 자, 이걸 하나로 묶어볼까요? 자, 계산기를 들고 알람시계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하나로 묶이게 되겠습니다. 일정도 들고 폴더라고 되어 있는 곳에 얹어줍니다. 자, 여기 있네요. 넣어주시면 같이 하나로 묶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줄 수 있고요. 이름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기본 앱이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폴더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묶는 것은 여기 있는 고정된 앱에만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앱에 가시게 되면 이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얹어도 바뀌지가 않죠. 여기는 할 수 없고 고정 앱만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앱에서 고정 앱으로 바꿔주려면 해당 앱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도비 제품군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앱들을 전부 고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뒤로 가셔서 한 폴더로 전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어도비 폴더만 누르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앱들을 한꺼번에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때 하나로 묶어야 되는 앱이 있으실 경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설정이죠. 자,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갑니다. 자, 작업 표시줄 항목에 보시면 검색, 작업 보기, 위젯, 채팅이라고 나오죠. 자, 검색 부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작업 보기는 이겁니다. 가상 데스크톱하고 같은 거죠. 자, 이 작업 보기 기능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쓰셔야 되고 웹도 검색을 해야 되고 워드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창을 열어놓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바탕화면 여기저기에 창들이 열려 있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내가 쓰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데스크탑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작업 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새 데스크톱 누릅니다. 그러면 데스크톱이 지금 두 개가 생겼죠. 자, 첫 번째 데스크톱에서는 이 폴더를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눌러서 두 번째 데스크톱에 가서는 이번에는 포토샵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누르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데스크탑에서는 엑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스크탑이 3개가 열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첫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면 포토샵이 열린 상태고요. 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열려 있죠. 자, 세 번째는 엑셀이 열려 있죠. 자, 필요할 때마다 데스크톱을 옮겨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열어놓고 하지 마시고요.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데스크톱으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만약에 엑셀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데스크탑 3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X 누릅니다. 그러면 그게 데스크톱 2로 바뀌게 되죠. 아예 닫히지 않습니다. 꼭 저장하고 그럴 필요 없이 쓰던 거 그대로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엑셀과 폴더 연거, 포토샵까지 하나로 다 합쳐졌죠. 이 기능을 잘 안 쓰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웹 검색할 때도 여러 가지를 나눠서 검색할 경우에 데스크톱을 나눠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작업 보기가 안 보이시는 분은 마우스 우측 버튼 작업 표시줄에 누르신 다음 설정을 여셔서 이걸 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은 뭐죠? 위젯은 작업 표시줄 좌측에 있는 날씨와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마우스가 근처에 가면 자꾸 떠서 거슬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 11은 채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죠. 자, 이 채팅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채팅 기능은 작업 표시줄에 있는 숨김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은 줌과 동일한 기능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편도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디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엔 터치 키보드와 가상 터치 키보드죠. 터치 키보드와 가상 터치 키보드는 갑자기 키보드가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켜주시고 눌러주시면 터치 키보드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가상 터치패드는 마우스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거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개인 설정 누릅니다. 이번에는 배경 들어가 볼게요. 자, 배경 보시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진 누르시면 단색, 슬라이드쇼, 윈도우 추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찾아보기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여기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단색도 있고요. 윈도우 추천이 있죠. 자, 이것도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계속 배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슬라이드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배경이 정신 없으면 아무래도 눈의 피로도도 높고 집중이 덜 되죠. 자, 그럴 때는 단색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색을 이용하실 때는 색상이 너무 밝거나 눈에 무리가 되는 색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런 무채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이런 것들로 이용하시면 눈이 훨씬 편안합니다. 특히나 문서 같은 거 장시간 읽으실 때는 꼭 배경 화면을 이런 색으로 바꿔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의 작업 표시줄에는 편리하지만 잘 쓰지 않는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새 데스크톱 생성, 위젯,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데스크톱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놓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워드나 메모장 같은 앱을 열어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창이 겹쳐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또 닫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다시 열고 하시는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새 데스크톱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브라우저 닫고 다른 작업하고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서
새 데스크톱 생성 마우스를 얹은 다음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새로운 데스크톱이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이 데스크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 2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보이게 되겠죠. 첫 번째로 가면 첫 번째 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스크톱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스크톱에서는 하나의 앱만 실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필요 없는 창이 있을 경우에는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 데스크톱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데스크톱 화면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 가져가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이나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데스크톱 2로 가져가면 또 열려있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위쪽에 있는 열려있는 창이나 앱들 중에서 원하는 앱이나 창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동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데스크톱 2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데스크톱 1로 옮겨야 돼요. 이럴 때는 이동 위치에서 데스크톱 1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창을 새로운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가끔 작업을 하실 때 창들을 수십 개씩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데스크톱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경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찾기가 편리하겠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름을 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데스크톱은 이름이 탐색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스크톱 2는 웹서핑으로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름 바꾸기 웹서핑 합니다. 그러면 이 데스크톱은 웹서핑을 하는 데스크톱 화면이 되겠죠. 그 다음 새 데스크톱 화면을 만드시고 여기는 또 워드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하나를 마치 컴퓨터 여러 대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이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권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새 데스크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위젯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러 가지 뉴스나 현재 날씨, 현재 위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이 지역 위에 얹으시면 현재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현재 본인 위치를 찾아가고요. 여기 있는 위치들은 기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젯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고정이 돼 있죠. 여기 앞정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위젯 고정 해제를 주시게 되면 이 위젯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마우스 얹어주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오네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고요. 위젯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 위젯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전부 날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위젯들의 우측 상단에는 점 3개 버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작게, 보통, 크게 바꿀 수 있죠. 자, 날씨를 일단 보통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미국 프로농구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면 누르시고 위젯 고정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면 위젯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위젯이죠. NBA,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쭉 나오네요.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와 있게 되겠죠. 이런 위젯의 카테고리들은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위젯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합니다. 아웃룩 일정, 투두, 가족 보호, 게임, 관심 종목, 이거는 주식이 되겠죠. 자, 보시면 날씨, 사진, 스포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만 플러스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투자하는 주식의 시세 같은 것들을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위젯 버튼에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정보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되죠.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은 해외 소식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시간 및 언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표시 언어는 한국어로 해놔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게 되면 윈도우 언어 자체가 외국어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 윈도우를 영어로 이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하신 다음 이 위에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를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젯에 대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국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미국이 있죠? 여러 국가들 많죠? 자, 미국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에 마우스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부 미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주식도 전부 미국과 관련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메타도 전부 하락 중이네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스토어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료 파일 뷰어 프로라고 있네요. 자, 무료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귀하의 PC에서 어떤 파일이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파일 확인을 위해서 앱을 꼭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뷰어 프로그램 하나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유용한 유틸리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 해주시면 인기 무료 앱에 보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내려가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죠. 여기 있죠. 이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비용을 들여서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충분히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설치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찾을 앱이 있으면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PDF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PDF 들어가시면 무료로 PDF를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죠.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DF X라고 지금 소유하고 있죠. 자, 가끔은 또 유료 앱들이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PC로 옮겨왔을 때 가끔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는 HEVC 코덱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무료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주시면
스마트폰 영상을 PC로 가져왔을 때 안 보이실 경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1에 새롭게 생긴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의 간편한 연결입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과 안드로이드 폰과의 간단한 연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장치 추가라고 하나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휴대폰과 연결 눌러줍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 창이 나오게 되죠. 모바일 알림 관리라고 나오고요. 다음 넘어가면 최근 사진 보기, PC에서 바로 전화 걸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대화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PC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이라고 나오죠.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이 기능은 아이폰은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7.0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전 휴대폰이라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7.0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네,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장치 연결 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동하라고 하죠.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와 연결 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휴대폰에 윈도우스와 연결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링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휴대폰을 위쪽에서 아래로 쓸어 내릴게요. 그러면 알림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겨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는 이 버튼이 나와야 돼요. 자,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됩니다. 근래 3, 4년 정도 된 핸드폰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윈도우스와 연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끄면 안 되고요. 눌러서 파란색으로 버튼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PC에서 윈도우스와 연결 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죠. 그러면 딤드 돼 있던 QR코드 사용하여 연결과 수동 연결이 선택할 수 있게 보이게 되죠. 여기서 수동 연결 눌러주세요. 그러면 핀으로 장치 연결이라고 하죠. 자,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윈도우스와 연결 앱을 열라고 하죠. 자, 지금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스와 연결 이 버튼을 선택을 한 상태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켜짐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컴퓨터를 추가하라고 하죠. 연결된 컴퓨터가 없겠죠. 컴퓨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PC에서 다음으로 이동한 후 로그인하기라고 하죠. 자, 일단 계속하기 합니다. 자, PC에 표시된 코드 입력하라고 하죠. 자, 이제 PC에서 핀 코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핀 코드 만들기 합니다. 자, 핀 코드 나왔네요.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다 입력했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기기에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죠? 네, 이제 휴대폰에서 작업 마무리한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에서 일단 완료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지금 PC와 연결됨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자, 설정 완료됐네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과 연결이 된 상태예요. 여기 있는 창 열기 누르시면 지금 스마트폰과 연결이 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도 여기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를 보시면 메시지와 앱, 통화, 사진 전부 나오죠. 자, 앱을 눌러보시면 휴대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물론 휴대폰 화면을 표시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휴대폰에서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최근 사용이라고 해서 메시지, 유튜브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즐겨찾기 보이고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 앱들은 전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들 전부 이 PC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PC에서 실행하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실행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들어가게 되면 이 PC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PC에서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해서는 PC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설정합니다. 자, 일치하냐고 나오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PC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좀 전과 같이 확인 버튼이 나오는 팝업 창은 PC와 스마트폰 동시에 나오게 되니까 양쪽 다 확인이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휴대폰에 최근 통화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다이어리 나오게 되죠.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옆에 놔두고 PC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PC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옮기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케이블로 연결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바로 이동이 됐죠? 하지만 PC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금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는 거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사진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그대로 가져와서 PC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가 있죠. 자, 메시지 눌러보시면 연락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권한 설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처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한 설정만 해주시면 연락처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눌러봤어요? 이렇게 다 보이죠? 메시지를 PC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를 보는 중간에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이 이용을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여기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권한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메시지라든지 앱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자, 권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권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윈도우스라고 칩니다.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죠. 자,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정보라고 나와요. 자,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권한이라고 나오죠. 지금 허용된 권한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근처 기기 허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이크도 허용해 줍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한 설정이 됐죠. 전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앱과 통화, 메시지 전부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듯이 PC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띄울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스마트폰을 화면으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 화면이 뜨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똑같이 홈으로 들어오죠. 자, 이 스마트폰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그림을 확인한다든지 여기 있는 앱들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윈도우 11에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실행하고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메시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좀 전에 보신 것은 이렇게 바로 보이지가 않았죠. 휴대폰과 PC가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때 스마트폰과 PC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앱부터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앱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모바일 팩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팩스가 다 있겠지만 집에서 갑자기 팩스를 보내야 할 때는 난감하죠. 자, 그럴 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창이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이 창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서나 사진 첨부하시고 팩스 번호 입력해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되는 건 전부 실행이 됩니다. 좁은 화면에서 불편하게 이용하시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통화 눌러볼게요.
휴대폰과 PC 연결하라고 하죠. 휴대폰과 PC를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통화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용 권한 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권한을 보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허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최근 통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락처를 찍고요. I를 쓰면 IB96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전송을 하실 때는 원하는 사람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메시지 입력하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메시지도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PC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는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윈도우 11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 윈도우 11의 업데이트를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과 업데이트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의 메뉴 중에 제일 아래쪽에 윈도우스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스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우측이 바뀌게 되죠. 여기서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추가 옵션에 보시게 되면 배달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이 배달 최적화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아래쪽에 고급 옵션이라고 있죠. 이 고급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는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시간대에 업데이트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되게 되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고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을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할 때 업데이트가 되면 데이터 소모가 많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을 줄여주는 거죠. 대역폭을 줄이게 되면 업데이트하는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내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성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업데이트가 느리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대역폭을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설정을 보시면 절대 대역폭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절대 대역폭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와 인터넷 간의 모든 통로를 다 이용하는 것이 절대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내 작업에 관련된 통로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느려지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대역폭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그라운드 업데이트 다운로드 하는데 사용되는 밴드폭 양을 제한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포그라운드는 내가 작업하는 거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업데이트는 내가 모르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거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대역폭 비율로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밴드폭의 양을 제한한다고 하죠.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밴드폭 양을 줄여주는 거죠. 자, 이 밴드폭 양을 올려서 9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로가 전체 통로 중에 10%밖에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차선 도로면 1차선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작업이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업데이트 부분을 낮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20%로 낮춰주면 전체 10차선 도로 중에 내가 8차선 도로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집에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나른다거나 공사 인원을 나르는 그런 통로는 2차선만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운로드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업로드 설정이 있죠. 자, 이것은 내가 파일을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혹시 업데이트를 좀 빨리 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이거를 100으로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면 보통 평상시에 업데이트하는 속도에 몇 배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끝나면 다시 낮춰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고 멈춤 현상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받기죠. 자, 이거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윈도우스만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런 오피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프로그램까지 전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멈춤이나 느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윈도우스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데이트 완료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알림이죠. 자, 이거는 켜주는 게 좋겠죠. 보통 업데이트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재시동을 해야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완료했을 때는 다시 시작하라고 알림이 오게 되면 하던 작업 종료하고 다시 재시동을 하는 게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통신 연결을 통해 업데이트 다운로드죠. 자, 이런 거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노트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외부에서 데이터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통신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꼭 끄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가 옵션에 보시면 선택적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위한 드라이버들이 있죠. 그 드라이버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델 모니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건데요. 여기를 보시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시면 편리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일일이 이런 부품이나 장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드라이버 업데이트에 와서 다운로드 설치하면 한꺼번에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할 드라이버 없는지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윈도우 11 같은 경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성능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최신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설정에 있는 좌측에 윈도우 업데이트 누르시면 우측에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항상 업데이트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컴퓨터의 안정화와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업데이트 확인이 끝나서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와 있죠? 항상 이렇게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일반 PC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이터로 통신을 하게 되면 데이터 비용이 지불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외부에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와이파이에 연결하게 되면 업데이트 계속하기 누르시면 다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기록이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지금 내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된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품질, 드라이버, 기타 업데이트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품질 업데이트는 지금까지 업데이트됐던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기능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데이트들 중에서 기능적으로 크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을 경우 여기 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크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과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있죠. 이렇게 기능적으로 크게 업데이트 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식 보기 눌러주시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업데이트 제거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 이후에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업데이트에 수정이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제거하고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복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PC 이용을 하시다가 완전히 초기화해야 할 경우가 있죠. 새로 포맷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초기화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PC 초기화 해주시면 개인적인 파일은 유지를 하면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일을 다 제거하고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 초기화 누르시면 내 파일 유지와 모든 항목 제거 두 가지가 나오죠. 내 파일을 유지하고 초기화하시면 업데이트된 모든 내용은 전부 제거하고 처음 윈도우를 설치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설정만 제대로 돼 있어도 컴퓨터의 멈춘 현상이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PC에도 활용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업데이트의 대역폭을 조절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